강화학습 기초 및 실습 5장 모델 프리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전트가 학습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프리딕션 그리고 컨트롤인데요. 예측과 제어입니다. 자, 이 프리딕션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정책 하에서 에이전트가 가치 함수, 즉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 예측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몬테카를로 방법이죠. 자, 이 방법은 에피소드 전체를 수행한 다음에 실제로 얻은 보상들을 평균을 내서 가치 함수를 추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에서 출발한 다음에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본다면 그 결과 얻은 보상들의 평균이 곧 해당 상태의 가치가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은 템포럴 디퍼런스, 시간차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에피소드의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상태에서 얻는 보상과 추정된 그 가치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상태의 가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보다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자, 온라인 학습 환경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또 제어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제어입니다. 컨트롤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제어는 정책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정책을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정책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제어를 통해서 에이전트는 가능한 행동들을 탐색을 하고요. 점차 더 좋은 정책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제어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쌀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쌀사는 원팔러시 기반의 방식인데 실제로 에이전트가 따르는 정책에 기반을 해서 함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보상을 얻었는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고요. 자, 큐러닝은 오프 팔러시 학습 방법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에이전트가 탐색 중에 어떤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최적 행동을 기준으로 Q 함수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살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Q 러닝이 이론적으로 좀 더 빠르게 최적 정책에 수렴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복잡한 문제의 근사해를 구하는 기법인데요.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원의 넓이를 구하는 예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반지름이 r일 때 이 원의 넓이 s는 파이 r의 제곱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의 5cm라면 넓이는 이제 25 파이 제곱미터, 즉 78.54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과 같이 수학적 공식이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값을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과 같이 이런 단순한 형태의 도형은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때요? 우리 슬라이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한의 지도인데 우리나라의 이 지도처럼 이 복잡한 모양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원의 경우에는 파이 r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존재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가 이 지형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몬테카를로 방법은 기본적으로 확률적 근사 기법입니다. 자, 복잡한 문제를 무작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단순화하고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방법에서는 먼저 난수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표본을 이용해서 추정을 수행을 하죠. 이 무작위로 얻은 데이터가 쌓이게 될 때 이 데이터의 평균 혹은 분포를 계산을 해서 실제 값에 대한 추정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은 일종의 통계적 기대값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이 적을 때는 부정확하죠. 하지만 표본수가 늘어나면 점차 진짜 값, 참값에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작위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평균 값은 실제 값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몬테카를로 방법의 정확도는 결국 표본수, 시뮬레이션 횟수에 크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임의의 복잡한 도형의 면적을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추정하려면 먼저 두 개의 영역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이죠. 영역 A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대한민국의 영역이 이제 A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역 A를 완전히 포함하는 더 큰 영역 B가 됩니다. 모양이 좀 단순하죠. 보통 직사각형처럼 이 면적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이 SA와 SB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SA는 영역 A의 면적이고요. SB는 영역 B의 면적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SA 값이죠.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SA를 계산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A가 이 B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SA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영역 A와 영역 B를 정의했을 때 우리는 SB분의 SA, 즉 두 영역의 면적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 직사각형 B 안에 무작위 점들을 생성합니다. 자, 여기서는 11개의 붉은 점을 생성을 했어요. 이 각각의 점이 영역 A에 포함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지시함수 i를 사용합니다. 즉, 레드닷, 붉은 점이 영역 A 안에 속하면 값이 1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값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값을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더한 다음에 총합을 구한 다음에 전체 점의 개수로 나누면 결국 뭐가 됩니까? 영역 A 안에 속한 점의 개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보시면, 카운팅을 해보시면 전체 11개의 점 중에서 총 4개의 점이 요 영역 A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B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11분의 4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몬테카를로 방법의 중요한 특징은 이 표본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점이 적을 때는 추정값이 불안정하고 오차가 클 수 있죠. 자, 하지만 이 점의 개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 평균값이 점점 안정적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무한히 많은 점을 찍으면 그 비율은 정확히 영역의 면적 비율과 같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몬테카를로 근사는 단순히 직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보장된 그러한 근사 기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가치함수 예측입니다. 주어진 정책 하에서 각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추정해야 되는데요. 이 몬테카를로 방법은 이제 이러한 가치함수 예측을 위한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샘플링, 표본을 수집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버리징,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샘플링을 보시면요. 이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에피소드를 경험합니다. 각 에피소드는 상태, 행동, 보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경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얻은 보상의 합을 일종의 한 번의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러 번의 에피소드를 실행을 하면 이 동일한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보상 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평균입니다. 이 샘플을 충분히 모았다면 그 값들의 평균을 취해서 해당 상태의 기대 가치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샘플링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이 평균은 그 데이터를 종합해서 기대값을 추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몬테카를로 방법을 통해 이 주어진 정책에 대한 가치함수 예측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몬테카를로 메소드에서 하나의 샘플은 하나의 에피소드 결과에 해당합니다. 즉, 에이전트가 시장 상태에서 출발해서 에피소드가 종료될 때까지 경험한 보상들의 합이 바로 하나의 샘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반드시 에피소드 단위로 학습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에피소드가 끝나야 전체 리턴 값을 알 수 있고요. 그 값을 가치함수 추정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리턴에 대한 정의를 리마인드 해보면요. 자, 일반적으로 이 리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이제 무한한 보상합을 계산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에피소드 환경에서는 무한히 보상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종료되는 시점 t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리턴은 유한합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에서 리턴 gt는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이 몬테카를로 샘플링에서
하나의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에피소드 종료 시점까지의 모든 보상을 포함한 리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몬테카를로 메소드에서의 핵심은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각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리턴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시면요. 에이전트가 S1 상태에서 시작해서 차례대로 S2, S3, S4, 그 다음에 S5로 이동하는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상태의 전이에는 보상이 주어지죠. 예를 들어서 S1에서 S2로 이동을 할 때의 보상은 RA1, S1, S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태 S5를 보시면요. 이 S5에 대한 이 리턴 값 G5는 에피소드가 종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G5 값은 0이 되고요. 그 이전 상태 S4에 대한 리턴 G4는 보상값 R에다가 이 S5에 대한 리턴 값 G5를 더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G5는 0이죠. 그래서 이 G4에 대한 값은 보상값 RA4, S4, S5로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3에 대한 리턴 값 G3를 보시면요. 자, 리턴은요. 이 리턴 값은 이 보상값과 그 다음에 S4에 대한 리턴 값 G4 값을 더한 겁니다. 이 G4에 대해서는 그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를 곱했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 보시면 결국 RA3, S3, S4 더하기 감마 곱하기 RA4, S4, S5가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밑에 G2나 G1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에서는 이 리턴이라고 하는 게 항상 현재 보상과 이후의 리턴 값을 더하는 식으로 그러한 반복 구조로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태의 리턴은 최종 상태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치함수라고 하는 거는 특정 정책 파일을 따를 때 이 상태 S에서 출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리턴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행동을 선택할 확률, 상태 전이 확률,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다음 상태의 가치 함수가 모두 합쳐진 이제 기대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식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의 전이 확률이나 보상을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델을 알 수 없는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에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몬테카를로 메소드에서는 이론적인 기대값 대신에 실제 에피소드에서 얻은 샘플 리턴을 활용을 해서 가치 함수를 추정합니다. 이렇게 수식이 나와 있죠. 요 수식에서 이 GI라고 하는 거는, GIS라고 하는 거는 상태 S에서 시작한 이 i번째 에피소드의 실제 리턴입니다. 그리고 NS는 상태 S에서 관측된 샘플의 수죠. 단순히 얘기를 하면 상태 S에서 시작을 했을 때 여러 번 시도해본 결과의 평균값이다. 이게 곧 가치함수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하단에 이 그림을 보면 동일한 상태 S1에서 출발한 3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리턴 G1S, G2S, G3S를 얻을 수가 있죠. 이 세 값을 평균을 내면 그것이 바로 이 S에 대한 가치함수값, 즉 V 바이 S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바로 몬테카를로 방법의 핵심인 이제 샘플링과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모델을 몰라도 충분한 샘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치함수를 정확하게 근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에서 근사화된 가치함수를 도출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면요. 요 슬라이드의 수식은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가지고 예측을 할 때 계속 새로운 리턴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턴 값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겠죠. 이제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평균을 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특정 상태 S에 대한 가치 함수는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그 상태를 방문할 때마다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 함수가 그 값이 VS라면 그 VS의
n분의 1 gs 빼기 vs를 더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 가차함수 수식에서 gs 빼기 vs를 이제 에러 오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n분의 1은 샘플 사이즈의 이제 인버스 값이죠. 역수인데 요거는 스텝 사이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치함수를 업데이트할 때 오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업데이트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정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가 쌓일수록 이 n이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학습이 많이 진행돼서 업데이트가 누적될수록 뒤에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 값이 어떤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식에서 이제 업데이트의 목표가 되는 이제 GS가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화할지라도 여러분이 스텝 사이즈를 적절하게 곱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가치 함수 값을 이제 수렴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공식과 같이 이제 가변적인 스텝 사이즈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정적인 스텝 사이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정된 스텝 사이즈 알파를 사용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스텝 사이즈 값을 1로 설정을 하게 되면 매번 새롭게 주어지는 목표 GS 값이 이전의 VS 값을 완전히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반대로 이 스텝 사이즈 값이 극단적으로 0이 되면 매번 새롭게 주어지는 목표 GS 값은 완전히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VS 값을 완벽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텝 사이즈를 0과 1 사이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설정할지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고, 그 비율에 의해 새로운 값을 많이 반영할지 혹은 적게 반영할지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드월드 예제에 몬테카를로 예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요, 이 에이전트는 요 시작 상태에서 요 마침 상태, 파란 동그라미가 있는 곳까지 에피소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동안 지나친 상태들은 이제 요 회색 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에이전트는 마침 상태에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뭐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그냥 이동만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받은 리워드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마침 상태에 도착한 이후에 비로소 에이전트는 지나온 모든 상태의 가치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자기가 지나온 궤적을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치 함수 값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 성공적인 마침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도 이 녹색의 이 삼각형도 이것도 마침 상태죠. 그죠? 다만 여기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보상값이 아니라 페널티로서의 보상값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역시 자기가 지금까지 온 그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각 상태에 대한 가치 함수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 하나에 대해서 모든 업데이트가 끝나면 이 에이전트는 다시 요 시작 지점부터 해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되는 거죠. 템포럴 디퍼런스, 시간차 학습, TD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TD 방법은 몬테카를로 메소드랑은 다르게 학습 시점을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매 타임 스텝마다 학습을 수행하는 거죠. 즉, 경험이 누적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곧바로 가치 함수를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D 방법은 이제 무한히 길어질 수 있는 에피소드에서도 학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온라인 학습에도 역시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몬테칼로 방법에서는 리턴 GT를 구할 때, 즉 한 에피소드를 마친 후에 이 전체 리턴을 활용해서 상태 가치를 갱신하죠. 반면에 이 TD 방식에서는 이 전체 리턴 대신에 한 스텝만 지난 시점에서의 보상이랑 그리고 다음 상태의 가치값을 이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R 더하기 감마 V파이 값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태 S에서 다음 상태 S''으로 액션 A를 선택했을 때 이동하면서 얻는 보상값을 말하는 거고요. 자, V파이 S'은 다음 상태 S'으로 갔을 때의 정책 파이 하에서의 상태 가치값을 말합니다. 이 두 요소를 더한 값이 결국은 한 타임 스텝이 지난 다음에 기대되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몬테칼로 방식이라면
에피소드 끝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 과정 전체의 리턴을 계산해서 이 S 값의 가치를 업데이트할 겁니다. 반대로 TD 방식은 한 스텝이 끝나자마자 그 순간 얻은 보상과 다음 상태의 추정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S의 가치를 갱신하는 거죠. 즉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서 반영하는 방식이 몬테카를로고요. 도중에도 바로 추정치를 수정하는 방식이 T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TD는 합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환경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또 그러한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TD 업데이트 과정은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업데이트 타겟인데요. R 더하기 감마 vs 프라임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 상태 S에서 보상 R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다음 상태 S 프라임의 가치에다가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그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다음 순간까지를 고려했을 때, 다음 상태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상태가 가지게 되는 실제 가치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R 더하기 감마 vs 프라임 빼기 vs입니다. 요거는 temporal difference error, 시간차 오차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실제 관측된 타겟 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그냥 예상하고 있는 예측 값의 차이로 내가 얼마나 현재 상태 S에 대해서 잘못 예측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오차를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가 자신의 추정치를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알파 곱하기 R 더하기 감마 vs 프라임 빼기 vs입니다. 요거는 업데이트 사이즈, 갱신 크기죠. 자, 러닝 레이트, 학습률 알파를 곱해서 지금 측정된 오차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수식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반영한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이 S에 대해서 구한 VS 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예측 값에 불과한 겁니다. 정확값이 아닌 거죠. 한 스텝을 움직이고 나서 보상 R과 그 다음에 다음 상태의 가치 VS 프라임을 확인해야 조금 더 실제 값에 가까운 가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값에 가까운 가치 값과 내가 예상했던 예측 값이죠. VS 값을 비교를 해서 실제로는 내가 예상한 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를 곱해가지고 일정 비율로 반영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현재 만들어놨던 기존의 예측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다듬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TD 방법이 되는 거죠. 이 시간차 학습 방법은 이제 강화학습에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 TD 방법은 상태 가치만 학습을 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이, 액션이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즉, 이 TD는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긴 하지만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D 방법은 정책이 주어졌을 때, 팔러시가 주어졌을 때 그 정책의 성능을 평가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요. 정책 자체를 개선하는 기능은 이제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개선 기법을 따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TD 방식과 이 그리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개선 방식을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쌀쌀하고 하는 거는 언팔러시 TD 방식 이게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TD 방식에다가 실제로 액션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onPolicy라고 하는 거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따르는 정책을 그대로 학습 과정에도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 그 행동을 그대로 반영해서 Q값을 갱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사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경험한 행동의 결과를 학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직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사라고 하는 이름은 5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름이 지금 만들어진 건데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해서 이 5가지의 요소로 이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살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상태 S 스테이트에서
행동 액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리워드를 받고 새로운 상태의 스테이트에 도달을 한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행동 액션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전체 경험이 하나의 샘플을 구성을 하는 거고 그 샘플이 Q값을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갱신식은 요 아래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자, 여기는 상태값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Q값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액션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을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다음 상태 ST 플러스 1에서 실제로 선택한 행동 AT 플러스 1에 대한 Q값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실제로 했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일사에서는 환경에서의 실제 행동 경로와 그다음에 학습이 항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만약에 에이전트가 위험을 감수하는 정책을 따르면 이 학습된 Q값도 그 위험을 반영을 하고요. 반대로 보수적인 정책을 따르면 이 학습된 Q값도 보수적인 경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일사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스톱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최적의 정책을 찾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사일사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일사는 하나의 샘플을 필요로 합니다. SAR, SA 이 샘플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상태에서 출발해서 행동을 선택하고 보상을 받은 다음에 새로운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행동까지 포함한 하나의 경험을 샘플로 취급을 합니다. 자, 학습은 주어진 정책 파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ST에 대해서 정책에 따라 AT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정책은 보통 이제 그리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입실론 그리디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좋은 행동을 선택을 하는데 일정 확률로 이제 무작위 탐험도 허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해당 행동을 실행하면서 하나의 타임 스텝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상태 ST 플러스 1로 이동을 하죠. 그 사이에 보상 RT 플러스 1도 이제 얻게 됩니다. 자, 새로운 상태에 도착을 하면 ST 플러스 1에 도착을 하면 다시 이 에이전트는 정책 파이에 따라서 다음 행동 AT 플러스 1을 선택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학습에 사용되는 행동이 바로 이 실제로 선택된 AT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즉 사일사에서 이 각 상태의 가치값이라는 것은 결국 에이전트가 자기가 실제로 수행한 경험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값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사일사 알고리즘은 언팔리시 학습이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실제로 따르는 정책 자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실제로 경험한 정책 하에서의 가치 함수값을 학습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사일사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 정책은 입실론 그리디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최적해를 찾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찾지 못하는 또 다른 해를 찾는 과정, 그 두 가지의 과정을 밸런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된 전략입니다. 즉 입실론이라고 하는 확률만큼은 최적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다른 행동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에이전트가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 그리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로컬 옵티멈에 이 에이전트가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리디한 정책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전트가 언제나 항상 가장 큰 Q값을 가지는 행동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학습이 특정 행동 패턴에 고착이 되는 거고 그 결과로 더 나은 전략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률, 입실론이라고 하는 확률을 두게 되면 이러한 어떤 그 허용을 이제 두게 되면 이 에이전트가 가끔씩 최적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경로와 이제 보상을 탐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입실론이 이제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에이전트는
최적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입실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에이전트는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행동만을 따르려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실론 값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우리가 에이전트의 경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사는 온 펄리시 학습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언펄러시 방식에서는 학습이 실제로 선택된 행동, 실제로 수행한 정책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선택하면 그 행동이 결국은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이제 행동과 학습의 일관성을 보장하긴 하죠. 하지만 동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이전트가 탐험 과정에서 임의의 행동을 선택을 했다면 학습 동안 그 행동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사가 만약에 잘못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입실론 그리디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입실론 그리디 정책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무작위 탐험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최적이 아닌 행동도 학습에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적을 찾기 위한 학습이 느려지거나 혹은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행동을 그대로 학습한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큐러닝입니다. 이 큐러닝은 TD에 기반한 대표적인 오프 팔러시 강화학습 방법입니다. 자, 이 오프 팔러시라는 건 뭐냐면 에이전트가 탐험을 통해서 선택한 행동과 학습에 실제로 반영되는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 팔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큐러닝에서 이 중요한 특징은 선택된 액션이 곧 학습 방향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에이전트는 실제로는 무작위 탐험을 통해서 최적이 아닌 행동을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학습 과정에서는 언제나 최적 행동을 가정해서 Q값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험과 학습이 분리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Q러닝은 장기적으로는 최적 정책에 수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집니다. 에이전트가 실제로는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면서 환경을 탐험하기는 하지만 학습 자체는 항상 최적 행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최적 정책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수렴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살사와 큐러닝을 나란히 비교해서 두 알고리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방법 모두 Q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지만 기반이 되는 벨만 이퀘이션이 다르죠. 살사를 보시면요. 이 살사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 기반해서 학습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선택된 행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자, 업데이트식은 다음과 같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에이전트가 다음 상태 ST 플러스 1에서 수행한 실제 행동 AT 플러스 1을 학습에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사는 에이전트가 따르는 정책, 입실론 그리디 정책을 그대로 반영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탐험 과정에서 선택된 이 무작위 행동도 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살사는 조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학습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큐러닝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즉 다음 상태에서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가장 큰 Q값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수식을 보면은 요 가운데에 감마에 곱하는 값이 그냥 Q값이 아니라 뭐를 곱해요? QST 플러스 1A 프라임 맥스를 곱합니다. 즉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ST 플러스 1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했는지는 상관없이 언제나 최적 행동, 요 Q값을 맥스로 만드는 최적 행동 A'을 가정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무작위로 다른 행동을 탐험한다 하더라도 학습 자체는 최적 정책을 목표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Q러닝은 살사에 비해서 최적 정책에 좀 더 빠르게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알고리즘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다음 상태 ST 플러스 1에서 어떤 Q값을 참조하느냐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살사는 실제 행동의 Q값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자, Q러닝은 항상 최적의 Q값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사는 일관성은 유지하기 쉽지만 최적성은 다소 늦게 달성될 수 있고요. 자, Q러닝은 최적
대한 속도는 그 수령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실제 경험과 학습이 불일치할 수 있어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쌀사와 큐러닝의 차이를 이제 그리드 월드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쌀사를 보시면요, 이 쌀사는 학습을 위해서 샘플 S, A, R, S 프라임, A 프라임까지를 사용합니다. 즉 현재 상태 S에서 행동 A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 R을 받은 다음에 다음 상태 S 프라임에 도달하고요. 그곳에서 실제로 선택된 행동 A 프라임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에이전트가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행동까지 간 거를 하나의 샘플로 잡아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쌀사는 이렇게 실제로 선택된 행동을 반영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탐험 과정에서 무작위 행동을 하더라도 그 경험이 그대로 Q값에 사용이 됩니다. Q값 갱신에 사용이 됩니다. 그 정책이, 실제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거는 동케어인 거죠.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 함수값을 갱신을 합니다. 반면에 Q러닝은 샘플 AS, A, R, S 프라임까지만 사용합니다. 그 이후에 A 프라임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습 과정에서 Q러닝은 S 프라임에서 선택한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 행동을 뭐를 선택했느냐에 관계없이 S 프라임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 중에 Q값이 가장 큰 행동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 A, R, S 프라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행동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실제 가치 함수 갱신에는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 행동에 대한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 함수를 갱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쌀사와 Q러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